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흥미롭고 가슴 뛰는 역사적 여정을 함께 떠나볼 건데요. 그냥 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백성에 불과했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의 주인이자 능동적인 시민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내 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건 1919년 3.1운동의 그 빛나는 순간입니다. 흔히들 3.1운동 하면 단순히 일본 물러가라 했던 항일운동 정도로만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저항을 넘어선 거죠. 그래, 일제가 물러가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민주공화국이라는 답을 세상에 처음으로 쏘아올린 그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진짜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전환부터 서대문 형무소 8호실, 법정의 아나키스트, 행동과 성찰, 황실의 비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까지.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라는 걸 쫙 보여드릴게요. 1장 제국에서 민국으로 시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짚어보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1919년을 기점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은 완전히 180도 뒤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왕이나 황제가 주권자였고 사람들은 그저 위에서 시키면 순응해야 하는 수동적인 백성이었죠. 하지만 3.1운동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번쩍 하고 스파크가 튄 겁니다. 스스로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깨어난 사람들, 즉 민주공화국의 능동적인 시민이 드디어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된 거죠. 2장, 8호실의 연대. 자, 이제 가장 어둡고 낮았던 곳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거대한 생각의 변화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끔찍하게 억압받던 공간에서 피어납니다.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 와, 여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삼평 남짓한 관짝같이 좁은 방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어요.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어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밤새워 둥글게 원을 그리며 걸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지옥 같은 방 안에 임산부였던 임명애, 기생 김양화, 유치원 교사 건혜라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교도관들이 감시하면 개구리 소리를 내면서 몰래 아리랑을 부르고 같이 해요, 이렇게라도 버텨야죠 하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그 혹독한 겨움을 버텨냈습니다. 이 끈끈한 연대가 바로 옥중 만세운동을 기획해낸 그 기적의 진짜 원동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8호실에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 유관순 열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보던 유관순 열사의 수감사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끔찍한 고문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참혹한 결과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잔혹한 고문으로 손톱이 뽑히고 몸이 망가져가는 그 끔찍한 독방 안에서도 일본 경찰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와, 이 단호하고 묵직한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황 치지 않나요? 3장, 법정의 아나키스트. 이번엔 감옥을 벗어나 제국주의의 심장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통쾌한 법정 투쟁을 살펴보죠. 감옥 안에서의 연대도 대단했지만 이번 투쟁 방식은 진짜 파격 그 자체입니다. 여기 이 동거서약서 문구 좀 보세요.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터졌을 때 일본 정부가 성난 민심을 돌리려고 조선인들이 우물의 독을 풀었다는 끔찍한 유언벼를 퍼뜨리면서 대학살을 조장했거든요. 그러고는 비난 여론을 덮을 희생양으로 아나키스트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게 말도 안 되는 대역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재판장을 자신들의 항일운동 무대로 완벽하게 역이용해버립니다. 당황한 일본 정부를 향해 우리가 조선의 전통 예복을 입고 재판에 서게 해주면 출석하겠다는 기상천외한 조건을 내걸면서 법정을 아주 쥐락펴락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그냥 흔한 로맨스가 절대 아니에요. 억압받던 조선인 남성 박렬, 그리고 무적자로 온갖 차별을 받으며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주체로 깨어난 동아시아 최초의 페미니스트 가네코 후미코. 국적, 성별, 이 사람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직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다는 그 강렬한 이념 하나로 똘똘 뭉친 진짜 동지였던 거죠. 비록 후미코는 옥중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박렬은 22년 넘게 감옥에 있어야 했지만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이들의 초월적인 연대는 정말이지 시대를 훌쩍 앞서간 숭고한 저항저였습니다. 사장, 총과 시 두 개의 십자가. 이제 나라 잃은 청년들이 밤잠을 설치며 겪어야 했던 뼈아픈 내면의 갈등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한 집에서 태어나 같이 학교에 다니고 심지어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두 청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 명은 사람들을 확 휘어잡고 당장 실행에 옮기는 불꽃 같은 행동파 송몽규.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내면을 섬세하게 파고들며 성찰했던 시인 윤동주입니다. 송몽규는 중국을 오가면서 무장투쟁을 기획했던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인물이었고요. 윤동주는 스스로 교복을 재봉틀로 꼼꼼하게 수선해 입을 만큼 섬세한 감성으로 그 시대의 아픔을 시로 써내려간 이상주의자였죠. 총과 시. 싸우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지만 조국을 되찾겠다는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만큼은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 두 청년은 1945년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끔찍한 생체 실험의 희생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그 바탕에 거대한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깔려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총을 들고 싸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뼈저린 자책이었죠. 하지만 기록에 남겨진 것처럼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걸 모르는 놈들이 진짜 부끄러운 거지. 모두가 일제에 타협하고 변절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면서 양심을 지켜낸 윤동주의 시는 절대 나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저항문학의 결정체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게 된 거죠. 5장, 황실의 비극. 지금까지 스스로 삶에 개척했던 시민들을 만났다면 이번엔 철저하게 힘을 잃어버린 제국의 몰락입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주권자로 깨어나고 있었는데 정작 대한제국 황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고종 황제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늦둥이 덕혜옹주. 하지만 아버지가 일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은 이 어린 소녀에게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트라우마를 심어줬습니다. 화면에 저 보온병 보이시죠? 언제 독살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때문에 매일같이 저 보온병을 꽉 쥐고 살아야 했대요. 겨우 10대 때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끌려가서 그 철저히 통제되고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살다가 결국 조현병까지 앓으며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사실 덕혜옹주나 영친왕의 비극은 그저 운 나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어요.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황족들이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황족들의 핏줄을 섞어버리려고 정략교련을 강요하고 바보로 만들려는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공작을 펼쳤죠. 결국 황족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참담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비극의 축소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역사의 기막힌 아이러니입니다. 드디어 광복이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들은 떵떵거리며 부와 권력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정작 황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롭게 세워진 대한민국. 당시 이승만 정부는 황실이 다시 돌아오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질까봐 이들의 귀국을 철저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채 일본 정신병원에 방치되거나 쓸쓸하게 죽어가야 했던 황실의 초라한 뒷모습. 나라의 상징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뜻대로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씁쓸한 희생양들이었죠. 6장, 위대한 유산. 자, 이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의 끝,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그분들을 부르는 호칭에는 제각각의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총과 폭탄으로 무장해 목숨을 바친 의사, 맨몸으로 억압에 부딪히며 피 흘린 열사, 그리고 평생을 바쳐 꺾이지 않는 저항의 의지를 보여준 지사. 맞습니다. 싸우는 방식은 다 달랐죠. 하지만 그건 그저 방법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이분들 모두는 낡은 시대의 사슬을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시대의 부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응답했던 진정한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숭고한 희생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남겨준 건 단순히 뺏긴 땅을 되찾았다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라는 그 처절하고도 치열한 질문 끝에 찾아낸 위대한 해답. 바로 국가의 주인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민주공화국이었죠.
우리가 한때는 황제의 명령에만 따르던 수동적인 백성이었지만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의 당당하고 능동적인 주권자, 즉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100년 전 그분들이 피와 땀으로 그려낸 민주주의라는 그 튼튼한 밑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오늘 준비한 자료를 통해 제국에서 민국으로 넘어가는 그 뜨겁고도 가슴 벅찬 과정을 함께 따라와 보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00년 전 먼저 깨어난 시민들이 목숨 바쳐 세워 올린 이 아시아의 빛나는 민주주의 위에서 오늘날의 시민인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과 성찰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푹 빠져드는 흥미로운 자료와 해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